네, 안녕하세요. 쌍둥이 파파입니다. 오늘은 안나 프로이드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안나 프로이드의 하버드 강의, 이 책 하나 출판사에서 나온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안나 프로이드가 하버드에서 부모들 자녀 교육과 관련된 특강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일단 요 내용을 보기 전에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일단 어떤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론적 틀에 형성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람의 성격은 이드, 자아, 초자, 이렇게 세 가지로 형성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 정신분석적 틀입니다. 정신분석에서 이드 영역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드라는 것은 욕망입니다. 자신을 의식하지 않은 비의식에 위치한 욕망이 이드입니다. 이 욕망에는 두 가지 성적 욕망과 파괴 충동이라는 두 가지 욕망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이드는 부모가 어떻게 해서 없어지고 해소되고 발달하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드라는 것은 그 소망이 충족이 돼야지 해소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오늘이 중복인데 배가 고파서 삼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먹어야지 이 이드는 해소가 되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고 네가 이 삼계탕 먹고 싶지. 아이고 그래 먹고 싶을 거야. 이렇게 막 공감한다고 해서 이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정서적 교류를 하는 의미에서의 말하는 것은 일단 변론으로 하고 다른 얘기라고 보고 이제 정신분석에서 보는 이드는 이것은 충족이 돼야지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양육 태도에서 이 이들을 어떻게 다룰 거냐라고 해서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들을 허용해 줄 것이냐. 어린 아이가 엄마의 모유를 먹다가 이제 이가 슬슬 날 때쯤 되면 이제 깨물고 싶은 행동들이 나오죠. 그때 이제 마음껏 깨물 수 있게 공갈젖병이라든가 아니면 분유를 줄 것이냐. 아니면 본성을 변화시키는 제한할 것이냐 라는 양육 태도죠. 이놈의 새끼 엄마 찌찌를 깨우면 어떻게? 깨우면 안 돼! 이렇게 본성을 변화시켜서 이제 깨물려면 저걸 깨물어라 라고 해서 이제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양육 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 변화시키는 것은 아이의 이드 욕망을 지금 환경에서 들어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 환경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변화시켜서 요 이들을 채워주는 모습이 환경의 변화 모습인데요. 정신분석에서 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안 좋은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허용적인 부모들이 이런 환경을 변화시키는 모습들을 간혹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가게에 갔는데 거기에서 판매하지는 장난감 판매하지 않고 이게 전시해 놓은 장난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그걸 막 갖고 싶대. 그러면 이제 보통의 부모님들은 안 돼, 저거는 살 수 없는 거야,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야. 아니면은 그래, 저거 갖고 싶어. 그러면 아빠가 저렇게 생긴 거 마트가 사줄게.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그 가게 주인하고 이제 쇼부를 쳐서 가게 주인한테 잘 얘기를 해서 그걸 이제 아이한테 제공 준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환경을 변화시키는 양육 태도인데, 그런 방법은 아주 안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제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분석 이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정신분석 쪽 관점에서 양육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관점이고요. 허용과 어떤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이의 성장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 환경을 변화시키는 양육태도는 좀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성격에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은 본능 욕구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것과 접촉하지 않고 이걸 반드시 지켜줘야지만 하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 거고, 뭔가 하고 싶은 충동들이 나는 욕구들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 항상 현실에서 실행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배가 고픈데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이걸 충족을 못 시키잖아요. 먹을 수 있을 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현실, 아이 기준으로 보면, 아이 기준 나 말고, 나 바깥에 있는 세상. 그러니까, 나 바깥에 있는 세상은 현실적인 부분인데, 부모일 수도 있고, 타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변 환경일 수도 있고요. 이 현실 검증을 하는 역할이 이제 자아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실과 이렇게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럼 초자아는 뭐냐? 이제 도덕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가 막 먹고 싶어서 땡깡 부려요. 배고파, 먹고 싶어. 그럼 부모님이 이제 지금 어른들이 있는데 조용히 하지? 이렇게 해서 이제 훈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부모나 타자들에 의해서, 타인들에 의해서 기억되는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규칙을 지켜야 되는 모습들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제 아이 이렇게 두뇌에서 요 도덕성이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조건이 되면 요게 이렇게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요것도 항상 그 자아가 현실하고 맞춰서 요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간혹 그 아이들마다 어른들이라 누구나 막 혼내는 아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초자아가 막 강력하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새끼라고 이제 부모한테 훈육을 받았던 게 그대로 어른들한테, 친구들한테도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좀 자아 기능이 약화되면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자아 기능이 내가 그런 것들은 놀이 안에서 뭐 표현해도 되는 공간에서 친구들하고한테는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른들한테는 하면 안 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자아가 그걸 이제 조절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아의 역할이 보면 이 초자하고 이드하고 이제 상극처럼 이렇게 대립이 되는 모습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이 두 개를 이렇게 조절하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프로이드 이론의 정신분석 이론은 의식과 무의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빙산과 같다, 바다의 빙산과 같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요만큼이지만 그 사람의 성격에서는 이런 무의식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의 행동이나 라는 이론의 무의식 이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빙사 표면에서 이제 세상과 소통하는, 타인과 소통하는 부분이 자아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초자아 부분도 의식 부분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무의식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무의식이 많냐면은 부모로부터 배운 형식을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어른들한테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훈육을 하면 그냥 누가 보면 그냥 안녕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안녕하세요 해야 되는지 말하는지 아무 검증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무의식 영역에서 이제 초자가 작동을 하는 거죠. 이제 도덕성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건 이제 이런 의식 부분에서 많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들은 온전히 무의식 영역에 있습니다. 욕망의 덩어리라고 표현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행동을 많이 좌우하는 것은 의식 부분보다 무의식 영역에서 많은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그래서 의식과 비의식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요즘은 비의식이라고 무의식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안나 프로이드는 좀 의도적으로 비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고 저도 그냥 같이 표기를 했습니다. 비의식은 역동적이고 어떠한 힘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진정한 힘의 저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비의식 부분입니다. 어떤 행동에 몰두하고 빠지고 하는 것들이 다 비의식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쇼핑몰에 뭔가 이렇게 딱 있는데 백화점에 근데 저건 꼭 사야 돼. 저거는 꼭 사야 돼.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서 내가 그동안 살라고 했던 거야 라는 뭐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비의식 영역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뭔가 선택을 할 때 아까 저도 이제 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취미가 붙어서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짐볼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 어떤 그 선택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는 좀 더 퀄리티 높은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선택하는 데서는 내 욕망, 이 비의식 영역에 있는 욕망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욕망을 나는 막 남들한테 막 퀄리티 높은 영상을 뽀대내고 싶어 라는 욕망을 이렇게 의식하면 참 갑자기 좀 우울해지잖아요. 비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리화 기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합당해 20만원의 짐벌이면 최저가야 최저가. 이거만한 기능이 없어. 더군다나 요번에 신모델이야 신모델. 너무 좋아. 봐봐. 이 예전에 막 화면이 이렇게 막 흔들렸던 게 저기 짐볼 쓰니까 화면이 쫙 이쁘잖아. 이게 다 이제 합리화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본능적인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능적 욕구에 대해서 에로스와 타나토스를 얘기를 하는데요. 성적 욕구와 공격 욕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프로이드는 이제 성적 욕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 후에 이제 공격성이라는 중요성도 많이 대두된 학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공격적인 충동은 공격 대상이 되었던 인물한테 분노를 터뜨렸을 때 그것이 해소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적 욕구는 그 욕구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을 만났을 때 해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선망한다고 많이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엄마를 대신하는 어떤 대상으로 선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아이였을 때 엄마하고 관계에서의 그 욕구는 엄마를 만났을 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이 그 40, 50이 돼도 엄마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부부 관계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남편한테 삐쳤어요. 남편이 생일도 안 챙겨주고 뭐 맨날 인달한다고 하고 알고 봤더니 저기 회사 동료들과 술 먹느냐고 깜빡 잊었고 그러면 이제 열받잖아요.
그럼 이제 그 분노는 아무리 어떤 인형이라든가 아이들한테 터트려야 해소가 안 됩니다. 그 신랑한테 쏴 붙어야 이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쏴 붙는 순간 이제 좀 2차적인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때 자아가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기분 좋고 좀 얘기해도 잘 받아둘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이렇게 좀 쏴 붙여야 되겠죠. 아니면 이제 뭔가 걸려만 봐라 해가지고 이제 트집이 잡혔을 때 반박을 못할 때 그러면 또 부부싸움이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망 충족을 보면 모든 욕구는 만족시키는 것, 긴장 없는 쾌락의 상태를 누리려고 이드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드의 역할은 시공간 개념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뭔가 시공간 개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충족이 안 되면 계속 남아있는 형식으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환경이 어떻건 그 뭔가 욕구가 오면 그걸 반드시 충족하려는 소망 충족을 열심히 따르게 됩니다. 아이가 놀다가 갑자기 장난감을 던져보고 싶어요. 던지려고 이렇게 딱 자세를 잡아. 그러니까 엄마가 눈치채고 안 돼! 그러면 이제 몰래 이렇게 가가지고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던져서 충족이 되면 상관없는데 못 던지면은 이제 이게 나중에 던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던지거나 청소년기 때 던지거나 청소년기 때 던지면 이제 친구들 겁나 패고 다니겠죠. 아니면은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30대 던지거나 그것도 안 되면 뭐 할아버지에서 던지거나 정 안 되면 이제 노인 돼가지고 똥으로 던진다던가 뭐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이드 부분에 있어서 장난감이 온전한 상태로 있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박살내고 싶은 욕구가 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라는 것이 어떤 외부하고 소통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자아가 현실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아와 같이 통합을 할 때 이제 성장을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을 이제 자아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드라는 것은 외부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어떤 욕망의 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욕구가 같이 있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걸 소유하고 싶은 욕구도 있는 반면에 파괴하고 싶은 욕구도 같이 있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두 개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소유하게 되면 파괴하면 안 되고, 파괴하게 되면 소유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자아가 이걸 중재를 하게 됩니다. 이들을 중재를 하고, 이드하고 플러스 자아가 이제 통합을 이루면서 아이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기능을 좀 살펴보면 자아가 현실하고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드는 쾌락 원리에 따라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이 이드가 자아를 통해서 조절이 좀 이루어지고 현실과 또 조절을 해서 이렇게 이드 자체에서는 현실을 못 만나지만 자아를 통해서 현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초자아도 마찬가지예요. 도덕과 윤리적인 욕구를 강요하는데 자아를 통해서 현실과 만나기도 하고 이드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욕구들 표현들은 꿈에서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제 무의식, 비의식이라고 했는데 무의식은 전의식을 거쳐서
의식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이제 프로이드는 초기에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의식 자체가 의식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무의식이 때때로 전의식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다, 가끔씩. 근데 이 전의식에서 이제 의식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꿈에서는 많이 자주 표현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에서도 자신의 무의식이 그대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이 꿈에서도 이제 검열 기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꿈을 꿨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 남성에 대한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꿈에서 그대로 표현되면은 현실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꿈에서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돼서 이제 이렇게 꿈을 꾸고 기억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꿈을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무의식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드라는 건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6개월 된 아이에게 이때 이제 충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충족이 못 되면 30살이 되건 40살이 되건 50살이 되건 60살이 되건 계속될 수 있고, 더군다나 그 강도도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부모들은 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이드에는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외부 환경,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아무것도 뭐 안 하고 그냥 내비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제 이드라는 것은 긴장감이거든요. 충동, 뭔가 이렇게 흥분된 감정입니다. 그래서 뭐 기타 줄로 표현하면은 계속 쪼이면 이게 팽팽해지잖아요. 팽팽해지다 보면 더 이상 하는 때 탁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제 아이들은 아직 이드의 어떤 본능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 긴장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를 통해서 그 감정 처리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린 아이일수록 이런 욕구들은 아이 스스로 그걸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돌 전에 아이가 배고파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분유를 타먹고 그럴 수는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부모의 역할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 그런 욕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동들은 유쾌하거나 불쾌한 것들이 부모가 이거를 충족시키거나 제지하는 것을 통해서 이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이제 이드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드가 무조건 다 허용을 해야 된다도 아니고, 그럼 무조건 다 제재를 해야 된다도 아니고, 허용과 제재가 어느 정도 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는 환경을 볼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이것이 자아와 통합이 되었을 때 현실 검증 가능한 상태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이 스스로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부모가 이러한 욕구와 환경의 중재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배고파서 막 응애응애 울면 부모가 이제 분유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아이가 이제 스스로 먹을 수 있게 되죠. 그 전까지는 부모가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도 음식을 직접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그 음식을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아 구조들이, 성격 구조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발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실 검증 능력이에요. 자아라는 것이 이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역할로서 계속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환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있어서 배고파 해서 울면 외부 엄마가 분유를 이렇게 쭉 먹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내가 울음으로써 내가 분유를 창조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산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정상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물어도 엄마가 분유를 안 줘. 엄마가 전화 통화하냐고. 그러면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네 라고 하면서 외부 세계를 조금씩 인식하게 돼요. 엄마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엄마와 내가 다른 존재구나 라는 걸 인식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게 됩니다. 이제 최초의 자기는 신체이고 어떤 신체 감각으로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배가 고프면 배가 꼬락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잡고 피부에 만지는 촉감들, 그런 것들로 이제 자아가 형성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린 자는 감각과 지각을 받아들이는 기능과 통합하는 능력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아직 이 뇌하고 신체하고 연결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걷는 게 아니라 이제 잘 못 걷고 몸을 못 가루다가 이제 차츰씩 몸을 가루기 시작하고 기기 시작하고 이제 걷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이제 걷는 게 서툴어서 이제 자주 넘어지죠. 이제 그래서 이런 감각과 지각들, 기능들을 통합시키면서 발달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에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좌절과 허용입니다.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한테 좌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욕망, 욕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장난감을 사달래요. 장난감은 조금 처음에는 1,000원짜리면 됐었어요. 근데 좀 지나면 10,000원짜리가 돼요. 지금 아들이 6살인데 이제 공이 하나씩 점점 더 붙어서 이 정도 수준의 장난감을 사고 싶어 합니다. 이 욕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좌절을 주게 되거든요. 이렇게 좌절을 경험했을 때 아이들의 자아 구조에서는 동일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일화 현상은 어떤 거냐면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빠가 이렇게 있잖아요. 엄마가 있거나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좌절을 하면 이 감정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요. 그래서 아빠처럼 되려는, 엄마처럼 되려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좌절을 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부모처럼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것은 이제 아이가 그 감정을 처리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일화 현상입니다.
이게 좀 동일한 현상이 좀 어려웠는데 설명이 이제 이 동화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한 마을에 큰 바위 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전설이 있죠. 이제 큰 바위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마을을 평화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 큰 바위를 보고서 나도 큰 바위와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나이가 먹어서 어느 순간 마을 다른 사람이 보니까 큰 바위 얼굴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제 큰 바위 얼굴처럼 됐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동일한 현상에 보여주는 한 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허용은 아이와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대신 동일함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좌절과 허용이 같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를 혼내요. 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지, 빨리 저기 뭐 준비하고 그러면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순간 아이가 엄마한테 탁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막 혼내고 있는데 더 앵기니까는 막 화가 막 점점 더 나죠. 그럼 화를 더 내면 더 달라붙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화가 좀 풀려서 체념하고 아이 그래 네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속상했지 하고서 토닥토닥 이렇게 다독여 줍니다. 아유 그래 토닥토닥 하면 이제 허용적인 환경이 되거든요. 허용적인 환경은 아이로서 독립을 하게 돼요. 이 애착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의 마음 속에 엄마의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안으로 형성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엄마가 굳이 없어도 내 안에 엄마가 있기 때문에 독립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을 해줬을 때 독립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고, 근데 이제 항상 허용하는 부모는 문제점이 뭐냐면 아이가 1살이에요. 항상 허용해줘. 그럼 아이가 독립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성장하질 않아요. 아이는 독립적으로 있는데 이제 뭐 6살이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면은 요 나이에 맞게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는 1살이야. 나로서는 독립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항상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부모가 다 해줘야 돼, 계속. 왜냐면 1살이니까. 근데 이제 좌절이 너무 많게 되면 아이는 금방금방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씨 믿을 수가 없어 엄마 아빠가 맨날 혼만 내. 그럼 알아서 잘 커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어린 아이들한테는 엄마한테 완전 밀착이 돼버리죠. 그래서 밀착이 돼버려서 엄마하고 떨어지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다가 이제 나중에 엄마하고 비슷한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이제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요렇게 딱 요로 이제 밀착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절과 허용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두 개 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그럼 초자 역할은 뭐냐? 이제 초자는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3세에서 6세 때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봤었고요. 대상관계로서는 이미 1살 때부터 형성된다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이론 간에 좀 차이는 있지만 이 초자라는 게 동일화 현상을 통해서 내재화시킨 최초의 대상입니다. 동일화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엄마라는 이미지를 나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여기 존재했는데
이것을 내 안으로 내재화,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동일화 현상인 거고요. 애착이라는 것은 이제 부모하고 아이와의 관계를 나타나는 거고, 이 애착이 잘 되어 있으면은 이 부모를 그대로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착이 잘 되어 있을 경우 이 초자아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초자아가 그대로 이제 잘 학습이 돼서 그대로 이렇게 안착이 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죠. 이제 초자, 자, 이드 이렇게 세 가지의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초자는 이 이드하고의 어떤 충동 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 나 지금 햄버거 먹고 싶어. 그런데 초자가 야, 지금 수업 시간에 무슨 햄버거냐? 참아야지.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가 여기서 이제 중재를 하게 되죠. 알았어. 이따가 수업 시간 끝나고 먹자. 그래, 이따 먹자. 야, 그래, 너 지금 수업 시간 그렇지.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이제 연인과 요즘은 좀 더 복잡한 관계인데 삼각관계 형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에 기본 성격에서 말하는 요 구조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이들한테 공격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혼내요. 그러면 아이가 열받아가지고 눈을 부라리며 손을 주먹 쥐고 엄마한테 이렇게 막 공격적인 행동을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런 공격성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제 이런 공격성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라는 역할에서 이제 초자아가 많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공격성이 안전한 환경에서 좀 표현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보면 이제 프로이드 이론 같은 경우는 리비도라고 해서 성적 욕망 이드라는 것이 신체 위치의 변화함에 따라서 성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초기에는 입을 통해서 욕구를 만족하는 모습이 이제 한 3세쯤 되면 항문기, 엉덩이로 관심이 간다고 해요. 이때 아이들이 막 엉덩이 이야기하면 너무 좋아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 리비도라는 욕구가 이제 남근기로 오면서 성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문기 공격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항문기라는 게 이제 한 1에서 3세까지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되는데요. 이때 아이들의 특징이 괴롭히고 조정하고 잔인한 대상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 막 괴롭혀요. 막 괴롭히죠. 아이는 부모를 놓아주지 않고 부모를 붙들고 어떤 식으로도 부모를 고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항문기 공격성의 역할이 뭐냐, 아이들의 그 무차별한 공격에도 부모가 견뎌주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랑하는 거, 참는 거, 수용하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 미움 관계를 극복하는 완전한 사랑 형태를 배우는 것이 항문기 공격성의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의 어떤 무차별적인 공격을 어느 정도 부모가 받아주고 그것을 참아내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난근기 공격성입니다. 이제 난근기 공격성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3에서 6세경의 아이들인데요. 부모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도와주려는 행동, 의젓한 행동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다른 의미로 엄마들을 많이 괴롭힙니다. 엄마, 이것 봐, 나 하는 것 봐, 나 잘하지. 이렇게 어떤 사랑을 받는 거, 나를 계속 봐달라는 특징들, 그 다음에 엄마를 좋아해서 엄마를 막 도와주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원치 않지만 아이가 막 엄마가 뭐 하는 걸 막 도와주겠대요. 그러면서 막 더 어지럽히고. 하지만 아이 감정 그때는 되게 진지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아이한테 조금 행동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아이가 뭔가 부모를 도와줬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던 안 됐던 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들이 아이들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상 안나 프로이드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 프로이드의 이론은 이드라는 욕망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현실에서 이제 어떤 갈등 관계가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자아가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 조절을 하게 되는 모습들의 어떤 갈등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방어 기제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방어 기제라는 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과소비라든가 충동 구매 같은 거 할 때 나 너무 저렴하게 구매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이런 방어 기제들은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갈 때 이런 것이 병리현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방어 기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금 자아가 하고 있는 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 자아가 하는 행동을 이해하게 되면 이드가 어떤 욕구를 지금 만족해야 하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드의 욕구를 본인이 인식하게 되면 병리가 해결된다라고 보는 것이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 보고요. 이제 방어 기제에 대해서 이제 안나 프로이드가 좀 많이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